자, 우리 위상수학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위상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임용시험에서 굉장히 미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일단 위상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현대수학의 추상성을 가장 대표하는 학문이에요. 자, 대수학, 위상수학이 물론 해석학도 추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추상성을 좀 덜 느끼는 이유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미분 이런 얘기를 이미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수열이 극한 미분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그래서 그 추상성을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낯설은 학문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수학의 추상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낯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수학의 추상성을 가장 대표하는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물론 위상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위상수학을 좀 싫어할 거예요. 어려워할 거예요. 자, 일단 공부할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용시험에서의 위상수학의 위치가 어떤지를 보면 이게 진짜 애매해졌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상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해대위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합쳐서 해대위가 임용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자, 그렇게 됐었는데, 자,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죠? 이제 우리 임용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항상 임용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첫 해에 내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분들이 낸 문제가 그 다음에 내신 분들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첫 해에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한 문제만 출제했어요. 자,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한 문제씩 4점짜리만 출제가 됐어요. 옛날에 비중이 그렇게 크던 해석학, 대수학 다음에 위치를 차지한 최소한 2문제. 자, 더 옛날에는 배점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출제자가 마음대로 정하는데, 자, 최소한 10점 정도가 출제가 되던 위상수학이 4점으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통계학보다 덜 나왔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4점을 위해서 이 어려운 과목을, 양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공부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상수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배점이 크면 어려워도 해야 되는데 배점이 작으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배점이 좀 늘었어요. 자, 이제 고민이 또 시작된 거예요. 올해에는 어떨 것이냐. 그렇죠? 이제 배점이 이제 2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막 버릴 과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된 과목이 위상수학이에요. 자,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상수학은 옛날의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배점이 늘어야 돼요. 한 문제는 너무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면 돼요. 대신 위상수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쉽거든요. 왜 쉽게 문제를 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임용시험은 경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문제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만 쉽게 나온다면 위상수학의 비중은 올라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를 봅시다. 저는 또 굉장히 또 어려워요. 자, 위상수학을,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위상수학을 다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는 장담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상수학을 어려워하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자세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임용시험은 그렇게 자세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일단 오늘 첫날 강의는 그래도 조금 초보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어요. 위상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 잘 들어주시고요. 또 거기다가 위상수학을 잘하시는 분들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주는 강의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빨라질 거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제가 3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강의는 들을만 하다가 두 번째 2강세 중간에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갑자기 위상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막 헷갈리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이기 때문에 항상 평이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아마 2강에 한번 그런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위상수학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위상수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를 1강은 일단 위상수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예요. 근데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를 보다 보면 여러분이 왜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사실은 제가 위상수학을 교재를 좀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교재는 예전에 배점이 클 때의 기준을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배점이 작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배점을 줄여야겠다 해서 교재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작년 문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교재 새로 만드는 작업을 멈추고 다시 옛날 교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교재 오타 몇 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 못하고 그냥 인쇄를 해서 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위상공간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자, 위상수학이란 한마디로 연속함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연속함수의 성질과 연속함수가 보존하는 성질을 공부하는 학문이 우리 위상수학이에요. 한 가지 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상수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필기에 너무 목을 매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필기할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열심히 적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고 나면 뒤에 공부를 하고 나잖아요. 오늘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1강은 그래서 제가 자료도 안 넣어드렸죠. 제가 수업 자료를 2강, 3강만 나눠드린 이유가 1강에 뭔가 굉장히 적을 게 많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위상수학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너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기는 항상 제가 수업 끝나면 필기 강의를 따로 올려드리니까 그때 보시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자, 그래서 너무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을 합시다. 자, 연속함수를 다루는 학문이 위상수학이에요. 자, 이상하죠? 우리는 해석학에서 이미 연속함수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뭐예요? 연속함수예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 위상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해석함수에서 연속함수를 공부했는데 위상수학에서 또 연속함수만을 주제로 또 다룬다? 자, 이제 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시작은 해석학의 시작이에요. 자, 위상수학이 위상수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한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작을 했어요. 해석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해석학의 입실론 델타 논법이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극한을 엄밀하게 수학자들이 다룰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생한 학문이 위상수학. 우리 수학 중에서 가장 젊은 학문이에요. 나이가 기껏해야지 100살 정도 좀 넘는 그 정도 학문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해석학에서 시작이 되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학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열린 집합, 닫힌 집합 등등등을 이제 일반화하는 것이 위상수학이에요. 자, 이 일반화라는 말이 자,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썼던 개념인데 갑자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해석학에서는 내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래요. 자,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해석학의 지식하고 충돌이 돼요. 자, 그게 위상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런데 잘 봅시다. 해석학에서는 사실 거리를 이용했어요. 자, 입실론 델타 논법에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x하고 a 사이, 자, x 빼기 a의 절대값이죠. x 빼기 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의미가 뭐예요?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하고 l 사이, fx 빼기 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fx하고 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자, 뭐든지 거리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여러분, 연속이라는 말이 직관적 의미가 뭐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자, 제가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전부 다 뭐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원래 여기 양끝점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두 점을 풀로 붙이면 연속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원래 붙어 있었어요. 원래가 튀기면 어떻게 돼요? 연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연속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거리의 관점으로 봅시다. 여기 이 점과 여기 이 점을 거리의 관점으로 봅시다. 거리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연속적으로 움직였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거예요? 직선거리? 근데 나는 전체 집합이 종이에요. 어떻게 재야 되죠? 종이를 따라 재야 되죠. 자, 3차원 공간에서 재는다면 이렇게 재야 되고요. 종이가 전체 집합이면 이렇게 재야 돼요. 거리를 재는 방법이 유일한 게 아니에요. 자, 생각의 시작은 이거예요. 거리를 재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아요. 내가 지구에서, 현재 여기에서 칠레 상황이 안 좋아서 여행 못 하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칠레까지 여행하고 싶어요. 칠레까지 거리를 재고 싶어요. 어떻게 재야 되죠? 지구를 두고 직선거리를 재야 되나요? 지표면을 따라 재야 되죠? 근데 여행할 때 내가 똑바로 직선거리를 갈 수 있나요? 그렇지도 못하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건 항공노선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직선거리는 또 아니에요. 거리를 어떻게 재야 될 것이냐. 거리란 상황에 따라 거리를 재는 방법은 달라진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재는 방법이 달라지면 연속이 달라질 것이냐. 질문은 첫 번째 이거예요. 자, 거리를 재는 방법이 달라지면 연속성이 달라질 것이냐?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거리가 연속성의 본질일 것이냐예요. 자, 내가 자가 없어요. 자가 없다고 해서 이게 연속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길이를 못 재요. 제가 눈 감고 있어요. 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난 이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 과연 연속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거리일 것인가? 이게 수학자들의 질문이에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위상수학. 해석학은 우리가 거리를 재는 방법을 딱 결정해놨어요. 우리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 거. 딱 그 거리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상수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죠? 거리를 결정해 두지 말자.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거리를 재는 방법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뭘 하자? 연속함수를 다루자. 이게 위상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저 해석학에서 다뤘던 거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석학을 다루다 보면 우리 수열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은 열린 집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걸 느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위상수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해석학을 보면서 뭔가 저거랑 관계가 있다는 걸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x 빼기 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 무슨 뜻이죠? x는 a의 델타 근방의 원소이다. 델타 근방은 뭐예요? a가 중심이고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a의 델타 근방은 열린 집합. x가 a의 열린 근방의 원소이면 이렇게 나중에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집합하고 닫힌 집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미 아까 봤던 거예요. 거리를 잴 수 있는 집합에서는 해석학처럼 똑같이 극한 등등을 흉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거리를 재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면 옛날에 연속함수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 연속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왜? 거리를 바꿨으니까. 옛날에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뭐가 될지도 몰라요? 연속함수가 될지도 몰라요. 거리를 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자, 거리를 재는 방법에 따라 연속이라는 개념은 바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해석학에서 이 함수는 연속함수야 라고 말했던 것이 깨질지도 모른다. 왜?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바꿨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해석학에서 참이라고 믿었던 명제가 갑자기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해석하기도 참이라고 믿었던 명제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던 명제예요. 여러분이 십몇 년 동안 참이라고 믿었던 거의 고정관념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믿고 있던 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고정관념과 충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어렵다. 이렇게 돼서 유상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해석학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해석학은 수학의 전체 중에 유클리드 거리를 딱 고정해 놓은 실수에서만 만족하는 성질이에요. 유클리드 거리를 바꿔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해석학은 거기서 우리가 다룬 명제는 참의 명제가 아닌 것이다. 유상수학의 시작은 여러분이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해석학을 떠나는 것. 해석학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정관념이라고 부르고 해석학을 떠나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 해석학을 떠나는 게 말이 쉽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으로 이건 참이야라고 믿었던 명제가 갑자기 막 깨지거든요. 근데 어느 게 버려야 되는 건지 몰라요. 이제 나중에 가면 어느 걸 버려야 되는지 모르고 막 헷갈리다 보니까 유상수학을 어려워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유상수학이 어려워하는 이제 이유는 알게 됐어요. 자, 이건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연속이란 개념이 꼭 거리 영역을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거리를 잴 수 없어도 연속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유상수학의 결론이고 유상수학이죠. 자, 그래서 거리는 연속함수의 본질이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할지, 수학자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목표는 거리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정의해야 돼요? 연속함수를 정의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해석학에서 우리가 썼던 입실론 델타논법 연속함수의 정의는 거리를 사용했죠? x 빼기 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x하고 a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상수학에서는 더 이상 뭐예요? 정의로 쓸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거리를 사용하지 않고 연속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수학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자, 수학자뿐만 아니라 사실 학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 항상 드는 예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지겹겠지만, 자, 이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까지만 강의를 하고 은퇴해서 내년부터 과수원을 할 생각이에요. 자, 이쪽에 사과나무를 심고 이쪽에 배나무를 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과나무, 배나무를 구별해서 이쪽에 사과나무, 이쪽에 배나무를 심을 거예요. 자, 나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구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가을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더 이상 확실할 수 없죠. 100%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무를 가을에 심을 수는 없어요. 자, 봄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과배가 열리기 전, 꽃도 피기 전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은 가을에 열매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유상수학과 해석 관계를 볼까요? 해석학에서 나는 연속함수하고 불연속함수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거리를 가지고 쓴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보고 구별하듯이 거리를 이용해서 연속, 불연속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를 쓰지 않고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계속 거리에 집착을 하면, 계속 사과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바로 무시할 수는 없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해요. 자, 일단 내가 가을에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로 구별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걸 열매를 잊어버려야죠. 자, 뭘 봐야 돼요? 다른 특징을 봐야 돼요. 잎사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줄기가 어떨지, 나무 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제 과일이 아닌 다른 특징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과일이 열린 걸로 분류해 놓고 이제 과일은 잊어버리고 다른 기준을 찾는 거죠. 똑같아요.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알고 있는 기준, 제일 확실한 기준, 거리를 가지고 연속, 불연속을 구별해 놓고 자, 이제 함수의 특징을 거리가 있지 않은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 특징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제 구별하겠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특징은 해석학에서 뭐라고 불리는 거죠? 해석학에서 연속함수의 특징,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해석학에서 정리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지 않은 것? 거리를 사용하지 않은 정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예요? 힌트를 얻어야 되죠.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학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 자, 어떤 정리예요? F가 연속이면 무엇과 동치이다. 여기 연속은 무엇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거리를 이용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연속이라는 성질이 이 네모라는 성질과 동치가 된다라는 정리를 찾는데 이 네모의 성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리가 없어야 돼요. 이런 명제를 찾으면 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연속, 불연속을 가릴 수 있죠. 자, 나는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잎사귀랑 줄기, 껍질의 특징을 봐놨어요. 봄에. 내가 찾은 그 특징으로 나무를 구별해서 배나무, 사과나무를 구별해 심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뭐예요? 새로운 연속함수의 기준으로 생각하자. 위상수학에서는 그럼 뭐를 정의로 쓰면 돼요? 얘를 정의로 쓰면 되겠죠. 자, 위상수학에서는 저 명제를 정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학자들이 저런 정리를 쭉 찾다가 주목한 정리가 있겠죠? 수학자들이 이제 주목한 정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정리예요. 자, 해석학 교재에 있는 정리예요. 집합 A의 함수 F가 다음 세 개의 명제가 동치예요. 함수 F가 A 위에서 연속이다. 자, 공역에 열린 집합 B에 대해서 역상도 A에서 열린 집합이다. 공역에 닫힌 집합 B에 대해서 역상도 정역에 닫힌 집합. 이 세 개가 전부 다 동치예요.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뭐로 쓰면 돼요? 연속함수의 정의로 쓰자. 여긴 거리가 없어 보이죠, 일단. 그렇죠? 근데 자, 옛 초반에는 3번을 연속함수의 정의로 쓰는 수학자도 있었어요. 자, 1900년대 초반에는 닫힌 집합을 중심으로 위상수학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열린 집합으로 하는 것을 통일해서 현재는 열린 집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저 1번과 2번이 동치이다. 자, 이제 저것을 2번을 갖다가 이제 뭐로 쓸 거예요? 위상수학에서 연속함수의 정의로 사용하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위상수학에서는 2번이 연속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면 내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열린 집합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이제 나의 기준이 열린 집합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연속함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자, 분명히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의 열린 집합을 모두 알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목표를 잊으면 안 돼요. 거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열린 집합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거리를 썼다면. 그렇죠? 자, 우리는 거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절대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예요. 새로운 목표는 이제 열린 집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열린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거리를 사용했다면 지금까지 한 노력은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열린 집합을 판단하자.
그런데 해석학의 방법은 여전히 열린 집합을 판단할 때 거리를 이용하죠. 입실론 근방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열린 집합을 정의할 수만 있다면, 자, 이제 저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거죠. 거리를 잴 수 없는 집합에서도 뭐가 돼요? 우리 연속함수를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조금 전에 정의는 열린 집합만 내가 판단할 수만 있으면 연속함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거리를 쓰지 않고 내가 열린 집합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리가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연속함수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열린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일단 열린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의 직관적인 의미가 뭐죠?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이에요. 그렇죠? 경계란, A의 경계란 A와 A 여집합 사이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는 집합이에요. 자, 그 무엇인가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자, A와 A 여집합 사이에 끼어 있는 점들을 경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저 경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해석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경계를 정의했어요? 입실론 근방이 경계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집합이에요. 점 A로부터 A의 입실론 근방은 뭐죠?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입실론 근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입실론 근방이 여집합인데, 거리가 딱 입실론이 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입실론 근방이 좋은 이유는 경계가 무엇인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석하게서 다뤘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열린 집합이라는 의미의 직관적 의미는 경계가 없는 집합이다. 근데 아까 말했던 입실론 근방의 경계는 무엇으로 쟀어요? 거리로 쟀죠. 0의 1근방, 0으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실수라면 1-1, R2라면 반지름 일자리 1, 중심이 원점에 있는, 그게 0의 1근방의 우리 뭐예요? 경계. 자, 뭐로 쟀어요? 거리로 쟀어요. 역시 경계를 말할 때도 거리를 이제 우리는 빼고 싶어요.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바꾸면 0의 1근방이, 자, R2로 보겠어요? 반지름 일자리 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일 거리를 바꾼다면 경계도 달라질 거예요. 그죠? 우리 입실론 근방으로 내가 경계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입실론 근방은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면 입실론 근방의 경계도 어떻게 될 거예요? 바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경계라고 부르는 것도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즉, 집합의 경계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집합의 경계가 미리 딱 결정되어 있어서 무조건 얘는 경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뭐예요? 달라져요. 상황이라는 건 거리를 무엇으로 주느냐. 현재는, 나중에는 위상을 무엇으로 주느냐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거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바꾸면 경계가 바뀐다? 경계란 본질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닌 개념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 자, 이게 여러분한테 딱 와닿지를 잘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유클리드 거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미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경계란 본질적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집합 A는 딱 결정됐어요. 그러면 집합 A의 경계는 무조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경계가 달라진다. 그 얘기는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의 개념도 뭐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열린 집합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해석학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실수예요? 우리 열린 집합이라고 부르죠?
영일계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황을 바꾸면 더 이상 뭐가 아닐 수 있어요? 열린 집합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국 열린 집합도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실수의 열린 집합은 무조건 이거야 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약속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위상수학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위상수학의 시작은 바로 이 개념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실수해서 영일계구간 열린집합이야 라고 불렀지만 이제 열린집합이 아닐 수도 있어. 영일계구간이 열린집합이라는 걸 여러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위상수학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 열린 집합을 전부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은 집합 A에 경계가 없어요. 그럼 경계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집합에 있어야 되겠죠. 경계를 모두 갖는 집합을 뭐라고 부를까요? 닫힌 집합. 자, 이건 우리의 절대 원칙이에요. 경계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 열린 집합, 경계점을 모두 다 갖고 있으면 닫힌 집합. 그래서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 열린 집합들에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뭐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집합들은 전부 닫힌 집합이죠? 닫힌 집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경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경계인지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순서는 이제 수학자들이 무엇을 택하느냐예요. 닫힌 집합을 모두 알고 있으면 열린 집합을 모두 알게 되고, 그럼 경계를 아는 것. 경계를 전부 알고 있으면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을 다 알게 되는 것. 자, 어느 것부터 시작하느냐? 자, 위상수학을 시작할 때 수학자들이 처음부터 다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닫힌 집합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위상수학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통일이 어느 쪽으로 된 거예요? 열린 집합으로 통일이 돼서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열린 집합을 모두 알면 닫힌 집합을 모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경계를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순서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현대에는 그렇게 위상수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닫힌 집합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걸 알고 있으면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시작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린 집합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위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상수학의 위상, 토폴로지는 열린 집합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모임이에요. 자, 열린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열린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러셀의 파라독스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피하려고 수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밀리, 우리말로는 모임, 옛날 사람들은 족이란 말을 썼어요. 무슨 족? 가족할 때 족이에요. 무리족이에요. 한자어. 그래서 옛날 책들은 무슨 족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간단해요. 집합론을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러셀의 파라독스를 피하기 위해서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을 함부로 집합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물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좀 까다롭게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걸 피하는 의미에서 집합들의 모임은 영어로 패밀리, 우리말로 모임, 족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참고로 러셀의 파라독스는 집합론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수학자들의 꿈을 깨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파라독스예요. 수학 역사를 하면 재미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이제 위상수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열린 집합들을 결정해 두자. 그러면 닫는다. 이게 위상수학의 시작이에요. 근데 모든 열린 집합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열린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죠? 아까 했던 방법을 또 반복해야 돼요. 해석학에서. 열린 집합들의 모임이 만족하는 성질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보이는? 거리가 없어 보이는. 자, 그 명제를 우리 뭐로 쓸 거예요? 우리 열린 집합의 정의로 쓰겠다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찾아낸 정리가 바로 요 정리예요. 자, 저 번호는 제 해석학 교재의 번호예요. 1.3.4는. 자, 실수의 열린 집합들은 이 성질을 만족해요.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실수는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을 합집합하면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의 유한교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자, 저게 해석학에서 만족되는 열린 집합의 성질인데, 자, 이제 정의는 해석학에서 정의는 이필론 근방을 가지고 거리를 이용했지만 그 거리를 가지고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데 여기에는 거리가 필요 없는 성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저것을 열린 집합의 본질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위상수학에서는 그래서 위상수학의 정의 1.1.1이에요. 자, 위상공간 열린 집합,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위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위상은 아까 뭘 위상이라고 불렀죠? 열린 집합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 자, 근데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은 위상의 원소이다, 열린 집합이다. 자, 위상의 원소들,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위상의 원소다, 열린 집합이다. 자, 위상의 원소란 이제 뭐예요? 열린 집합이다예요. 자, 위상의 원소들의 유한교 집합, 열린 집합들의 유한교 집합은 위상의 열린 집합이다. 자,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저것만 만족하면 이제 뭐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이 모임은 열린 집합들의 모임이야. 이 모임의 원소는 열린 집합이야. 이 모임의 원소가 아니면 열린 집합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 시작을 끝까지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작을 끝까지 밀고 못 나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뭐랑 충돌이 생겨요? 옛날에 해석학에서는 이랬는데 왜 달라지지? 그 충돌이 생길 때에도 자, 이제 넘어가야 돼요. 간단해요. 열린 집합을 바꿨으니까. 자,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열린 집합이 연속 함수를 결정하죠? 열린 집합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연속 함수가 바뀌어요. 열린 집합을 바꾸면 수열의 수렴도 바뀌어요. 옛날에 수렴하던 수열이 해석학에서 n분의 1 수렴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발산한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열린 집합을 바꿨으니까. 왜? 열린 집합이 결정하는 성질인데 열린 집합을 바꿨는데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열린 집합을 바꿨어요. 옛날에 열린 집합이라고 한 걸 이거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열린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성질이 다 똑같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랑 충돌이 되는 건 이상한 결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유상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상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결과고요. 원인은 뭐예요? 열린 집합을 바꿨으니까. 이걸 딱 받아들여주고 위상수학을 시작을 해야 이제 돼요. 근데 이러한 준비가 없이 위상수학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강의를 하시면 좀 편한데 불행하게도 이런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 많죠. 불친절한 분한테 배운 사람일수록 위상수학을 어려워해요. 왜? 갑자기 막 수학이 해석학이랑 막 충돌이 되는데 당연하게 막 넘어가거든요.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럼 위상수학이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해석학이랑 달라지면 이상한 결과가 아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결과다. 원인은 무엇이다? 위상. 열린 집합을 바꿨으니까다. 딱 이렇게 생각해주면 해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거예요? 위상을 바꾸면 뭔가 성질이 바뀌겠죠?
어떤 성질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건 열린 집합들을 모두 다 모아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죠? 위상이라고 부르죠. 자, 위상을 표현하는 기호는 교재마다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쓰는 교재가 있는데 이건 I란 글자예요. 특별한 글자체 I란 글자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는 건 F예요. 이건 패밀리의 첫자예요. 글자 그대로 열린 집합들의 모임. 패밀리 오브 오픈셋. F를 쓴 거고요. I는 뭐를 첫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건 T는 뭐죠? 토폴로지. 저는 주로 이 T를 써서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문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전통적으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것도 이게 위상의 기호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자, 이건 아까 말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우리 정의 1.1.11을 이제 다시 쓰면 자, 이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의 유한교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자, 그래서 어떤 집합들의 모임이 저 성질만 만족한다면, 자, 집합들의 모임 이름이 T예요. T의 원소는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을 갖고 있고요. T의 원소의 합집합은 T의 원소고, T의 원소의 유한교 집합이 T의 원소만 되면 T의 원소는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도 될 자격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또 바꿀 거예요. 위상을 고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이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모임은 집합 X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위상을 준다고 말할 거예요. 자, 어떤 거죠? 이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들의 모임이에요. 이것만 만족하면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를까요? 위상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 모임의 원소를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모임이 유일한 게 아니다. 저 모임을 바꿀 수가. 자, 그래서 열린 집합들의 모임인 위상을 뭐 할 거예요? 고정하지 않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게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갑자기 또 위상을 줬다가 또 바꿔요.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열린 집합이 지금은 열린 집합이 아니고 아까 수렴하던 세열이 지금은 수렴하지 않고요. 아까 발산하던 세열이 지금은 수렴하고 막 이렇게 되고 바뀌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걸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 위상수학의 시작이에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참인명제였는데 그 참인명제들이 예전에 뭐죠? RN 또는 실수에 유클리드 거리로 했을 때 참인명제들. 그게 거짓인 게 아니라 유클리드 거리를 쓰면 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거리를 아예 안 쓰고 내가 실수에다 위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참인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강조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해석학을 떠나는 것. 근데 뒤에 나오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해석학을 떠났다. 다시 해석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다루는 집합 중에 제일 좋은 집합이 사실은 거의 실수예요. 자, 우리는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배수적으로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빠져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 대수적으로 닫혀있지 않은 성질만 빼고 나면 제일 좋은 성질을 갖는 집합이 실수거든요. 자, 그러면 위상이 이제 우리가 좋은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도록 만들고 싶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지 않아요. 그런 예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 유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위상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겠죠. 위상이 수열의 극한을 결정해요. 그렇죠? 어떤 위상을 줬더니 수열의 극한이 무한히 많이 나와요. 자, 나는 극한은 유일했으면 좋겠어요. 위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성질을 갖는 위상을 주면 수열의 극한이 유일할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좋은 성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좋은 성질을 갖는 위상으로 우리가 위상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지를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그 좋은 성질의 모델이 뭐죠? 실수의 유클리드 거리 공간.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석학을 떠났다가 어떻게 위상을 주면 점점 어디를 닮아갈까? 실수의 유클리드 공간을 닮아갈지 그런 걸 공부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위상수학의 과정이에요. 일단 처음에 해석학을 떠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이제 어떤 성질을 주면 점점 어디에 닮아져요? 해석학이랑 닮아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다시 해석학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 X의 위상을 T1에서 T2로 바꾸면 분명히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도 열린 집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집합 X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위상수학에서는. 집합 X에 어떤 위상이 주어졌을 때의 성질이에요. 항상 집합 X하고 위상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해석학에서 다룬 RN의 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교재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통 이상, 표준 이상, 일반 이상, 뭐 등등등의 이름을 불러요. 자, 저는 표준 이상이라고 부르겠지만 임용시험 문제에 표준 이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보통 이상, 일반 이상, 뭐 등등 다른 용어로 나오더라도 딱 보면 알아요. 뭐죠? 예전에 우리가 해석학에 사용하던 그 위상, 그 열린 집합들. 예.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우리는 RN의 표준 이상하고 다른 위상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넓혀보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표준 이상이에요. 저게 좋은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에다가 어떤 성질을 주면 표준 이상을 닮아갈 것인가. 즉, 저게 우리 가장 모범적인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저걸 찾는 작업을 해나갈 거예요. 자, 일단 잊지 맙시다.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공부한 결과를 어디에 적용하면? 표준 이상에 적용하면 뭐랑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해석학이랑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해석학이랑 결과가 다른 이유는 위상을 딴 걸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얘기를 위상을 뭐로 제한할 거예요? RN의 표준 이상으로 딱 제한해버리면 그때는 뭐랑 똑같아져요? 해석학이랑 똑같아져야 돼요. 자, 해석학이랑 다른 성질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 위상을 바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위상수학이란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에 대해서 꽤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상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긴 시간 동안이 조금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상수학을 처음 접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위상수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가봅시다. 열린 집합의 직관적인 의미를 한번 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린 집합은 경계점을 갖지 않는 집합이에요. 자, 이제 A의 경계점의 기호를 자, BD, 바운다리, 영어의 첫 글자를 바운다리라고 쓰겠어요. 바운더리 오브 A 라는 기호를 쓰겠어요. A와 A의 경계점의 교집합이 뭐가 되면? 공집합이 되면. A에는 뭐가 없어요? A의 경계점이 없는 저런 집합을 열린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경계점을 갖지 않는 요 말이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경계점이 갖지 않는과 경계점이 공집합이란 다른 뜻이에요. 경계점이 없는 집합이 아니라 경계점은 있는데 그게 어디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A의 원소가 아니면 A가 열린 집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다가 뭐랑 혼동이 돼요? 경계점이 없는 공집합이 되는 것과 혼동이 되는 일이 가끔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른 뜻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닫힌 집합은 뭐예요? 경계점을 모두 갖는 집합. 자, A가 닫힌 집합이다. A의 경계점들이 전부 다 어디 원소가 돼야 돼요? A의 원소가 돼야 돼요. 이 성질을 만족하면 닫힌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A 여집합에는 뭐가 없어요? 경계점이 하나도 없죠. A가 닫힌 집합이면 A 여집합은 열린 집합. 자, 이제 우리 집합론을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B는 어디의 부분집합이다?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집합론이에요. 당연히 집합론은 수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하든지 집합론은 잘해야 되고 중간에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위상수학은 특히 더 많아요. 이게 이상하게 해요. 집합론만 갖다가 여러분에 딱 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강의할 거예요. 근데 그 위상수학이랑 섞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위상수학에다 뭐만 추가한 거예요? 집합론만 추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딱 정확히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결국 이거 무슨 뜻이죠? A의 경계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 A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그래서 A가 열린 집합이면 여집합은 닫힌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여집합은 열린 집합. 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생각에서 완성이 돼요. 자, 따라서 우리 닫힌 집합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합 A의 경계를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 A의 경계를 어떻게 알 것인지. 자, 일단 그래도 우리는 이게 세 개가 동치인 거예요. 모든 열린 집합을 안다. 모든 닫힌 집합을 안다. 모든 집합의 경계를 판단할 수 있다. 경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열린 집합인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명제가 다 동치인 명제고요.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모든 열린 집합을 알면 모든 닫힌 집합, 모든 집합의 경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해석학에서는 이필론 근방으로 경계를 판단했지만 이제 우리는 방법을 바꿔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열린 집합을 가지고 경계를 판단해야 돼요. 우린 열린 집합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열린 집합은 뭐죠? 경계가 없는 것들의 집합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경계가 없는이라고 말하지만 경계를 정확히 말하면 갖지 않는. 자, 경계는 존재하는데 경계점을 갖지 않는 집합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해석학에서 입술은 근방을 가지고 경계를 결정했죠? 자, 우리 잠깐 그동안 잘못 눌렀어요. 자, 입술은 근방이 왜 중요하죠? 경계를 가장 알기 쉬운 집합이니까. 경계를 알기 쉬운 가장 좋은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경계를 판단을 해요. 자, 이제 요게 나중에 우리 뭐의 개념으로 발전해요? 위상의 기저의 개념으로 발전해요. 입술은 근방만 가지면 모든 열린 집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제가 위상을 다루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건 얘기는 안 했어요. 왜? 모든 열린 집합을 다 모아놨어요. 원소가 무한히 많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다 다루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모든 열린 집합을 다루지 않고 뭐만 가지고 다뤄요? 입술은 근방만 가지고 다루거든요. 자, 제가 나중에 똑똑한 열린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게 나중에 기저의 개념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 입술론 근방에서 이제 요것들이 뭐다? 경계점들이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집합의 경계를 판단해보자 하는 것이 해석학에서 얘기해요. 이거를 위상수학에서는 저 입술론 근방이 하던 역할을 뭐로 바꿀 거예요? 열린 집합으로 바꿀 거예요. 나중에 기저를 다루고 나면 기저의 원소로 바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계를 판단해 나갈 거예요. 자,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둡시다. 아직 경계의 정의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경계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결국 위상의 성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하게 A와 A 여집합의 경계는 같아야 돼요. 경계는 A와 A 여집합 사이에 무엇인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A 여집합의 경계는 같아야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 적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아예 이번 1강은 아예 강의자를 안 드렸어요. 이런 걸 적어서 남기는 건 결국 쓸데없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 공집합의 경계는 공집합이라는 원칙을 쓸 거예요. 자, 저기다 1번하고 결합시다. 자, 공집합의 경계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x의 경계랑 같아야 돼요. 공집합이 여집합은 x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a와 a 여집합의 경계가 똑같아요. 공집합과 공집합의 여집합, x와 x의 여집합 경계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따라서 공집합의 경계를 공집합으로 봤으니까 x의 경계도 뭐가 돼야 돼요?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하고 x의 경계는 공집합이다. 자, 이제 경계가 공집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경계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A는 뭐예요? 닫힌 집합. 자, 공집합은 또 어디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부분집합이에요. A가 닫힌 집합이네요. A 여집합은 열린 집합. 자, 그래서 경계가 공집합이 되는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은 열린 집합이자 동시에 닫힌 집합이다. 이게 우리 원칙이 돼요.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2, 3번을 결합하면 공집합하고 x는 뭐다? 열린 집합, 위상의 원소이다. 위상의 조건 1번이 경계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계로부터 위상수학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자,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의 합집합은 경계를 갖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명백하죠?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을 아무리 합집합을 해봐야 경계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 저게 뭐죠?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위상의 조건 2번. 자,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의 유한교집합은 경계를 갖지 않는다. 열린 집합의 유한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위상의 조건 3번. 예. 자, 그 다음에, 자, P가 V의 열린 집합이에요. V가 열린 집합이에요. P가 V의 원소예요. 그럼 P는 절대 V의 경계가 될 수 없죠. 당연하죠. 열린 집합의 원소는 경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던 가장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저거로부터 무엇을 볼까요? 자, 이제 P가 V의 원소인데 V가 A에 포함돼요. V는 열린 집합이에요. P는 어디의 경계가 아니죠? V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P는 어디의 경계도 아닐 것이다. A의 경계도 아닐 것이다. 라는 원칙을 가져갈 거예요. 자, 그림은 해석하기의 그림을 볼 거예요. 이게 P가 A의 원소인데 P를 원소로 갖는 V라고 하는 열린 집합이 있어요. 그럼 P는 절대 무엇이 아니에요? A의 경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경계를 판단하는 기본 생각이 돼요. 자, 해석학에서는 이 V 자리에 뭘 썼어요? 입출근금방. 자, P가 A의 원소예요. 그런데 P의 입출근금방이 어디에 포함되면? A에 포함되면. 자, 모든 P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A는 뭐다? 열린 집합이다. 자, 이거 또 당연한 거 좀 이따가 집합론의 패턴을 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요 생각이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생각이에요. 조금 이따가 그걸 주제로 설명드릴 거고요. 계속 강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요 성질이에요.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의 유한교집합은 경계를 갖지 않는다. 이건 직관적으로 명백하지만 무한교집합은 경계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것, 요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줘야 돼요. 자, 예를 봅시다. 실수의 표준이상에서 0은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1의 경계가 아니죠. 자, 우린 실수의 표준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것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1의 경계는 뭐죠? 마이너스 n분의 1과 1.
두 점이 경계예요. 0은 지금 저 집합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1까지를 n이 1부터 무한까지 교집합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1 쪽은 고정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계속 가까이 가죠? 계속 교집합을 할 거예요. 자, 그 결과는 0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교집합하는 것은 경계가 될 거예요. 왜? 0보다 조금 작으면 마이너스 이플론보다 뭐가 있어요? 이플론보다 더 작은 n분의 2 있죠. 마이너스 n분의 1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교집합에 들어가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이 교집합을 다루는 것 좀 이따가 좀 복습을 할 거예요. 우리 집합론을 복습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경계를 갖지 않는 집합의 무한교집합은 뭐일지도 몰라요? 경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유한교집합일 때까지만 경계가 없다. 즉 열린집합의 유한교집합은 열린집합이다. 까지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를 갖지 않고 또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열린집합을 우리가 결정하면 나머지 열린집합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요게 표준이상에서는 뭐예요? 이필론 근방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저 생각이 나중에 기저의 개념으로 확장을 해요. 열린집합들은 기본 열린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에서는 열린집합은 이필론 근방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생각이 나중에 우리 기저라는 개념으로 우리 확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짝만 들어갔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뒤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던 유상수학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쭉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우리는 집합론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유상수학에서 집합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 제일 마지막 챕터 뒤에 집합론만 따로 해드렸거든요. 필요한 얘기는 자,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수학이 언어지만 위상수학에서는 특히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위상인지 집합론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집합론일 뿐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상수학이랑 결합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집합, 교집합을 가르쳐야 돼요. 자, 어떻게 가르치냐면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의 원소를 합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합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A란 집합은 x의 7승 플러스 6x의 5승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근의 집합이에요. B란 집합은 우리 sin x 빼기 sin 제곱 x 빼기 코사인 x 플러스 2x의 근의 집합이에요. 집합이 뭔지 알아요? 원소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A, B 합집합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원소를 진짜 합쳤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을 제일 처음 가르칠 때에는 자, 집합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로 가르치죠? 원소 나열법으로 가르쳐요. 집합을 보여줘야 걔네들이 머릿속에다 뭘 관념을 만들어요? 집합의 관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요. 그냥 원소 나열법이 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다룰 수는 없어요. 수학을 하다 보면 결국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거. 아까 봤던 거 A란 집합은 어떤 방정식의 근의 집합.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집합의 원소를 몰라요. 그런 일이 태반이죠, 우리. 여러분이 집합의 원소를 아는 집합이 몇 개나 있나요? 기껏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집합은 원소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합집합, 교집합을 해요. 자, 결국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강의할 때는 어떻게 강의해야 돼요? 걔네들은 집합을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이거든요. 원소나열법으로 원소 3개짜리 집합. A는 1, 2, 3. B는 2, 4, 6. 이 정도 적어주고 진짜로 원소를 합쳐서 합집합을 써주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집합에 대한 관념, 합집합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강의를 위한 것이죠. 진짜 원소를 합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배운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수학자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저걸 버려야 되는데 의외로 저걸 버리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을 설명한다고 그러면 나 다 아는데? 근데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합집합, 원소를 합친다.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골라내서 모아놓는다. 이 생각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집합론을 집합을 제일 처음 가르칠 때 집합과 합집합, 교집합의 개념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편의상 설명한 것뿐이다. 자, 우리는 유상수학을 하려면 합집합, 교집합을 진짜 엄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유상수학은 조금 임용시험에서 조금 배점이 높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이런 거를 알고 집합을 강의하시는 분과 진짜로 합집합은 원소를 합치는 거야.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은 달라요. 이런 의미에서 유상수학을 좀 더 배점이 높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합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유상수학이기 때문에. 자, 갑자기 딴 데로 새버렸네요. 들어갑시다. 자, 이제 I라고 하는 건 첨자 집합이에요. 알파가 I의 원소에 대해서 A 알파. 자, I가 유한 집합이면 A 알파는 유한계. I가 1, 2, 3이면 A1, A, A3. I가 실수면 무한이 많죠. 근데 그냥 무한도 B가 3만큼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첨자 집합은 제한이 없어요. 자, 우리 알파가 I의 원소일 때 A 알파의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어떤 알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X가 A 알파의 원소인 거. 자, 우리는 집합을 한다는 건 나중에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만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수학을 나는 못해도 좋아요. 누군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수학의 천재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못해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해버리면 그건 원소의 집합을 아는 거예요. 지웠지만 아까 A가 어떤 방정식에 fx 썼죠? 집어넣었더니 0이 안 됐어요?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아까 x의 7승하고 썼던 방정식 있죠?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인지 아닌지는 A를 그 다항식에 집어넣어봐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원소만 내가 어떤 것들인지 알면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이 성질을 만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i가 자연수예요. 자, x가 1부터 무한까지 an들의 합집합이다. x가 a1의 원소예요. 끝. a, a3은 안 봐도 돼요. x가 a1의 원소면 합집합이 원소예요. 그렇죠? a2나 a3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 뭐가 다르냐면 아까 두 집합의 원소를 합친다고 하는 건 두 집합의 원소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x가 이 합집합의 원소예요. x가 a1의 원소인 것만 알았죠? a2나 a3은 이제 찾아도 안 봐도 돼요.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집합은, 자, 모든 알파에 대해서 x가 a 알파의 원소예요. x가 a1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게 합집합, 교집합을 다루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저 첨자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유한합집합, 유한교집합. 첨자집합이 무한집합이면 무한합집합, 무한교집합. 첨자집합이 가산집합이면 가산합집합, 가산교집합. 비가산이면 비가산합집합, 비가산교집합.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에다가 무슨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건 저 첨자집합이 어떤 집합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뭐가 있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산집합하고 비가산집합을 구별하는 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유리수는 가산집합, 무리수는 비가산집합. 자, 대수학에서 대수적인 수는 가산집합, 초월수는 비가산집합. 이때 대수적인 수라고 하는 건 실수에서 유리수 위에서 대수적인 수를 뜻해요. 뭐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 비가산에 대한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무한합집합, 유한교집합에 아까도 봤지만 2학년산, 자, 여러분들이 급수 같은 거랑은 다르게 극한의 개념이 없어요. 자, X가 합집합 A 알파의 원소이다. X를 원소로 갖는 A 알파가 존재한다예요. 극한의 개념이 없어요. 자, X가 합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자, 뭐죠? X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A 알파의 원소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X가 A 교집합의 원소이다. 모든 알파에 대해서 X는 A 알파의 원소이다.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X를 갖지 않는 A 알파가 존재한다. 자, 딱 우리 기준은 저거지. 극한의 개념이 없어요. 자, 첨자집합이 유한일 때 우리가 쓰는 이런 기호를 쓸 거고요. 자, 첨자집합이 가산무한집합, 자연수일 때. 이럴 때 우리 여러분이 i가 1부터 무한까지 A 알파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무한합집합이지만 가산합집합, 비가산합집합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는 이런 집합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합집합에 알파가 복소수의 원소일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절대 이렇게 쓸 수 없죠. 이건 가산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한합집합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첨자집합이 뭐이기만 하면 돼요? 무한집합이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실수. 그래도 무한합집합, 비가산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 n이 1부터 무한까지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1까지 교집합이 무엇이다? 0 이상 1 미만이다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저기에도 절대 극한의 개념은 없어요. 물론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마이너스 n분의 1이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니까. 0 이상 1 미만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하지만 진짜는 극한의 개념이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진짜로 가봅시다. A가 양수면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요. A가 제 음수면 중에요. A가 음수면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냐면 A와 0 사이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끼어있는 n이 충분히 크면 되죠? 그런 n이 존재해요. 그 순간에 A는 어디 원소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1 개구간의 원소가 아니에요. A가 여기 원소가 아니면 A는 절대 어디 원소가 될 수 없어요?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죠. 이 교집합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 음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자, 판단할 때 극한의 개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극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제 0 이상 1 미만 여기의 원소는 여기 원소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원소는 교집합의 원소예요. 맞죠? 따라서 0 이상 1 미만은 교집합에 포함되는 거 명백해요. 자, 이제 A가 1 이상이 되면 자, 이제 어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는 여기 원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교집합 원소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음수는 없고 0 이상 1 미만은 있고 1 이상은 없어요.
교집합은 뭐가 되죠? 0 이상 1이면. 요게 원칙적으로 저 교집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 못하면 안 돼요. 자, 절대로 임용시험 답안지에 이거 쓸 일 없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할 시간 없어요. 연습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거 연습해서 교집합을 잘 다루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저거 연습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직관적. 그 직관에는 뭘 써요? 극한. 자, 그래서 우리 이 단계를 시간만 충분하면 여러분이 이 단계를 몇 번 확인해보고 극한과 비교해보고 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여러분들은 유한일 때까지는 분배 법칙을 써봤어요. 유한합집합, 유한교집합까지. 근데 저 분배 법칙은 무한합집합, 무한교집합까지 확장할 수 있다. 받아들여 주세요.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고 증명하는 게 지금 우리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고 씁시다. 분배 법칙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첨자집합이 무한이든 가산이든 비가산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쓸 거고요. 드무르강의 법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 이제 드무르강 법칙 여기가 유한교집합일 때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무한교집합도 비가산교집합도 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첨자집합에 제한이 없이 분배 법칙과 뭐예요? 드무르강 법칙은 쓸 수 있다. 이건 우리 딱 인정하고 쓸 거예요. 자, 증명은 이런 것들은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쓰는 것으로 가죠. 그래서 자 이거 우리 인정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K가 I의 부분집합이에요. 첨자집합 K가 첨자집합 I에 포함돼요. 그러면 교집합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첨자집합이 I일 때 교집합을 하는 게 어디에 포함이 돼요? K만큼 교집합한 거에 포함돼요. 자, 예를 들어 K는 3 이상의 자연수예요. I는 자연수예요. K만큼 교집합은 K가 3, 4, 5일 쭉 나갈 때 교집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I는 거기다 뭘 더해야 돼요? 1, 2를 더 추가로 교집합을 하죠. 그래서 첨자집합의 요 포함관계가 교집합, 합집합의 포함관계를 결정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팩트를 다룰 때 조금 나오는 개념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합집합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경향이 있죠? 꼭 커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집합을 하면 똑같아지니까. 하지만 합집합은 많이 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교집합은 많이 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저거 어렵지 않게 우리 받아들이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저것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말했던 것 중에서 자, 시작을 할 때 제가 어디에 영역 제한을 안 뒀어요? 첨자집합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첨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첨자집합이 공집합일 때 합집합, 교집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결정해 둬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합시다. 첨자집합이 공집합일 때 알파가 공집합이 원소일 때 A 알파 합집합. 합집합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걸 뭐라고 약속하는 거 자연스럽죠? 공집합이라고 약속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드무르강의 법칙은 무조건 쓸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드무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자, 알파가 공집합이 원소일 때 B알파는 뭐가 돼야 돼요?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여기다가 여집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집합의 알파가 공집합일 때
A 알파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만들어져요? A 알파의 여집합을 뭐로 바꿔 쓰기만 하면 돼요? B 알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말을 보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지만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드모르강의 법칙은 첨자 집합하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증명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증명 없이 우리 인정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 목표가 집합론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 없이 인정하고 쓸 거고요. 자, 한 가지 약속이, 이건 약속이에요. 이것만 약속하면 돼요. 합집합을 안 하면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적용하면? 드모르강의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 뭘 쓸 거예요?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은 수학 전체에 다 사용하는, 당연하게 사용하는 약속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임용시험에서는 없었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부분 기절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결과도 유용하게 쓰인다? 그냥 유용하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유상수학의 기본이에요. 반드시 익혀야 되는 기법이에요. 아까 입실론 근방의 합집합이 열린 집합이다는 인정했어요.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니까. 근데 역으로 모든 열린 집합은 해석학에서 입실론 근방의 합집합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요. 그럼 별개의 것이거든요. 입실론 근방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알아요. 왜?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니까. 근데 거꾸로 모든 열린 집합은 입실론 근방의 합집합으로 쓸 수 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린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 기법을 볼 거예요. 자, 이걸 못하면 유상수학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집합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건 익혀두셔야 돼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UX가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UX는 X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X가 A의 원소일 때 UX를 전부 다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A를 포함하죠. A의 원소는 X를 택하면 UX가 있어요. X는 UX가 있는데 합집합을 했어요. 자, Y를 택했어요. UI가 있어요. Y는 UI 원소죠? 근데 거기도 합집합을 했어요. A의 모든 원소는 합집합의 원소인 거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자, 이 결과를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저 UX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저 UX가 A에 포함이 된다면. 자, 그러고 났더니 합집합을 해봐요. A의 부분집합에 합집합은 A에 포함돼요. UX가 A의 부분집합들이에요. A의 부분집합은 아무리 합집합을 해봐야 A에 포함되죠? 합집합은 어디에 포함돼요? A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 성질을 만족해요? 이것도 만족해요.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요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집합론의 기법이에요. 자, 굳이 저걸 증명해서 아래는 증명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한 건 그냥 저걸 증명한 거예요. 자,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UX가 존재하죠? X가 UX의 원소이니까 A는 합집합에 포함된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우리 X가 UX에 A에 포함되니까 합집합은 어디에 포함돼요? A에 포함된다. 같다. 뭐 이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우리 이제 요 줄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본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면 유상수학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제가 강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으로 곧 등장하게 될 거예요. 다음 2강서부터 저걸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건 반드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기본 기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건 이미 아까 말했던 거죠? 실수 AB에 대해서 B가 A보다 커요. 우리 n이 1부터 무한까지 A부터 B 더하기 n분의 1의 극한은 자, A보다 크고 B 이하. 요거는 A 이상 B 미만.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계산은 너무나 중요한 계산이니까. 자, 이게 직관적으로 뭐죠? 열린 집합이에요. 표준 이상에서. 표준 이상의 열린 집합이 교집합이 열린 집합이 아닐 수 있다. 열린 집합이 교집합이 열린 집합인 건 어디까지만 보장이 돼요? 유한교집합까지만. 자, 아이들은 똑같죠? 자, 이제 우리 열린 집합을 계속 교집합을 해 나갈 거예요. 자, A, B는 지금 열린 집합의 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교집합을 해 나가면 언젠간 어떻게 돼요?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열린 집합, 경계가 없는 집합에 무한 교집합은 뭐가 생길지 몰라요? 경계가 생길 수 있다. 자, 마찬가지 합집합도 똑같아요. 닫힌 집합의 무한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 아닐 수 있다라는 표준 이상의 판례가 만들어져요. 그림 똑같죠? 자, 지금은 A, B는 저 닫힌 집합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합집합을 해 나가다 보면 집합이 커지죠? 자, 계속 합집합을 해 나가다 보면 A, B는 경계가 될 수 있죠. 왜? 이게 계속 이게 어디로 가까이 가요? 우리 B에 가까워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함수에 대한 집합론의 기법을 볼 거예요. 자, 위상수학은 연속함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집합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려운 얘기가 많지만 우리 지금부터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함수 f가 우리 잠깐만요. 좀 겹다. 잠깐만요. 네. 이제 우리가 다루는 작업이 이거예요. 함수 f가 연속함수예요.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죠? 열린 집합의 역상이 정역의 열린 집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이 기본 작업이냐면 이 작업을 볼 거예요. f가 x에서 y로 가는 연속함수예요. 자, 내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제 a가 x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fa는 어디의 부분집합이죠? y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시작을 x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뭘 할 거예요? y에서 위상의 성질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요. b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요. 이 결과를 다시 어디로 가져가죠? 역상으로 x로 가져가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정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공역으로 보낸 다음에 공역의 위상 공간에서 위상수학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공역의 결과를 얻어내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역상으로 가져가는 작업. 자, 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시작이 어디예요? 공역에서 시작을 해요. 공역의 A라는 집합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역상으로 정역 X로 가져가요. X는 내가 위상이 있고 잘 다룰 수 있어요. X의 위상 공간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여기서 B를 얻어내요. 자, 그걸 다시 어디로 보내요? 이미지로 다시 Y로 가져가요. 그럼 Y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자, 이제 저 연속함수에 대해서 X가 어떤 성질을 갖는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이용해서 보일까요? Y를 이용해 보일 거예요. 자, X가 어떤 성질을 갖는다를 어떻게 보여요? X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미지로 보내서 잘 알고 있는 Y의 작업을 해요. 계산한 다음에 역상으로 가져가요. 자, Y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보여야 돼요. 그럼 Y에 시작을 하죠. 역상으로 가져가서 정역에서 작업을 해서 이미지로 보내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작업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로 보내는 것과 역상으로 가져가는 것.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할 거고요. 나머지들도 틈틈이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돼요. 자,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봅시다.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a, b는 정역의 부분집합, c, d는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자, A하고 B 합집합은 A 이미지의 합집합하고 똑같아요. 저긴 등호예요. 근데 교집합은 A 교집합 B의 이미지는 A의 이미지하고 B의 이미지의 교집합에 같은 게 아니라 포함돼요. 자, 여러분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역상을 볼까요? C 합집합 D 역상은 이제 뭐예요? F 역상의 C, 합집합 F 역상의 D. 여기 등호예요. 역상은 교집합도 보존해요. 자, 이제 역상은 합집합, 교집합을 보존한다고 말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자,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역상과 역상 보낸 다음에 합집합을 한 게 같죠. 역상을 하는 작업하고 합집합을 하는 작업에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역상은 합집합하고도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교집합하고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미지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합집합하고는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교집합하고는 순서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등호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기억하면 돼요? 안 되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등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역상은 합집합, 교집합을 보존해요. 이미지로 보내는 건 교집합을 보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뭐를 결합해 볼까요? 위상의 성질. 열린 집합의 성질은, 자, 뭘 판단해야 돼요?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성질을 판단해야 돼요.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근데 역상으로 가르는 작업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유한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의 유한 교집합은 열린 집합인데 역상으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작업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로 보내는 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위상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위상수학에서는 역상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정의해요. 아까 연속함수의 정의가 뭐죠? 공역의 열린 집합에 역상이 정역의 열린 집합인 것. 왜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역상은 합집합, 교집합을 보존하기 때문에. 정역의 열린 집합을 공역의 열린 집합을 보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역상은 합집합, 교집합을 다 보존한다. 그래서 역상으로 뭔가를 정의하면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미지로 정의하면 이건 좀 어려워져요. 뭐가 문제가 돼요? 교집합이 어려워요.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봅시다. 자, 이쪽은 정의역 쪽이에요. 전체를 안 그렸어요. A가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B도 정의역의 부분집합. 이 부분이 뭐죠? A 교집합 B. 노란색 부분이에요. 함수 F로 보냈어요. 자, 요게 A의 이미지예요. 자, B를 어디로 가면 B는 요게 B의 이미지예요. 자, 요 노란색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새로운 교집합이 또 있네요. 자, 얘는 어디서 왔냐면 정의역에 어디 있던 것들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올 수 있죠. 정의역에서는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로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교집합의 원소가 돼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안 됐나요? 단사가 아니라서. 얘랑 얘는 다른 원소인데 같은 데로 갔죠? 단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등호가 언제 성립이 돼요? 단사 함수면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안 된다. 등호가 성립될 조건까지 우리 알게 됐어요. 자, 저게 단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f가 단사 함수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등호가 성립이 돼요. 자, 이것도 그냥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위상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기본적인 관점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관적인 생각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생각이 직관의 핵심이 돼요. 자, 그 다음 정리 봅시다. 자, 조금 전의 정리는 첨자 집합을 임의의 집합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무한 집합도 똑같도 다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요? 교집합만 기억하자. 나머지는 다 등호다. 저기 합집합이 뭐 비가산, 무한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모든 합집합일 때 다 된다. 자, 이제 여기 등호는 언제 성립이 돼요? f가 단사라면 그때는 등호가 성립이 된다. 똑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우리는 이미지로 보낸 걸 다시 역상으로 가져갈 때가 있고요. 역상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이미지로 보낼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봤지만 어떤 작업을 했어요? 정의역에서 시작해서 공격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역상으로 가져오죠. 이미지로 보냈다가 역상으로 가져와요. 정의역에서 시작해서 역상으로 가져갔다 공역에 시작해서 역상으로 정의에 갔어요. 어떤 작업을 해서 다시 이미지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이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함수 f에 대해서 a는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미지로 보낸 걸 역상으로 가져가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등호가 아니에요. a가 어떻게 돼요? 이미지로 보낸 것에 역상에 포함이 돼요. 자, 저게 a고요. 정의역에 b란 또 다른 집합이 있어요. 지금은 b는 a하고 전혀 떨어져 있는 다른 집합이죠. 자, 근데 함수 f를 보냈더니 요게 fa예요. 근데 fb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fb예요. 자, 그러면 a를 이미지로 보냈어요. 역상으로 가면 갑자기 역상에 뭐가 들어가죠? b가 들어가죠. 그렇죠. 자, 분명히 b의 원소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근데 b의 원소로 보냈더니 fa 안에 들어왔네요. 역상을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b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미지로 보낸 다음에 역상을 가져가면 더 큰 집합이 돼요. 일반적으로. 자, 저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역시 단사가 아니라서. 자, A 바깥에 있는 게 이리 올 수 있어요. 그럼 역상하면 어떻게 돼요? A 바깥에 있는 게 역상에 들어가죠. 자, 어떤 일이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단사면 이런 일이 없죠. 단사라면 뭐가 돼요? 등호가 성립됩니다. 자, 이거 기준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사면 등호가 성립이 돼요. 자, 이제 역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보낼 거예요. 이제는 역상으로 가져갔다가 이미지로 보내면 더 작아져요. 자, 이미지로 보낸 다음에 역상으로 가져가면 더 커지고요. 단사면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역상으로 가져갔다가 이미지로 오면 더 작아져요. 자, 이제 전체 집합 X예요. 자, 이쪽이 공역인데요. 이게 잠깐만, fx. 자, fa고요. 이게 c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우리 c에 역상으로 갔다가 이미지로 뭐가 되죠? 이거 fx예요. 이거 오타예요. 자, 이게 수정해 드리겠어요. 자, 이게 x고요. 이게 y예요. 전체 집합이 공역 전체예요. 안 그렸어요. 근데 전사가 아니라면 이미지가 y랑 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게 fx, x 정역의 이미지예요. 자, 이제 공역은 지우겠어요. c는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c의 역상, x의 부분집합이죠? 이미지로 보내면 어디만큼만 들어가요? 이만큼만 들어가죠. 이만큼 빠져요.
따라서 역상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이미지로 보내면 더 작아진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만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전사가 아니니까. 전사라면 이게 뭐가 돼요? y가 돼야 돼요. c는 y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f가 전사라면 이때 뭐가 돼요?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 수정해드리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집합론을 복습을 했고요. 자, 이제 첫 강은 이제 우리 위상수학을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위상수학이란 이런 학문이다. 열린 집합, 닫힌 집합, 경계란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에 집합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집합론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그냥 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완벽히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특히 이제 좀 올라가서 요거 우리 위상수학 처음에는 함수보다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니까 요거 꼭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어. 많이 올라갔죠? 요거. 이게 위상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 중에 하나니까 잊지 말고 이걸 사용했다?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잘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 이 강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위상수학을 시작을 하죠.